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저자이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 시장은 사실은 하도 이 변동성이 크니까 아니 뭐 하루는 막 급락하더니 또 다음 날은 또 급반등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거는 이제 항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다 폭락했다 하니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론 이제 앞으로 올 연말까지 이거 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피크 안 올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피크다. 6월이 피크였다. 6월이 이미 지나갔다. 예,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지나갔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곡물 가격이라든가 금속 가격, 중고차 값이 죄다 8월 들어서서 그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최종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되는 게 빠를 땐 한두 주, 휘발유는 한두 주,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한두 달이면 전가가 되니까 점점 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것이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좀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공세에 나서서 이렇게까지 또 성과를 확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면 또 인플레는 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외부 충격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경제 환경과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을 볼 때는 6월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피크가 6월로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주가는 이제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건지 아직도 뭐 주가에는 뭐 인플레이션만 있는 줄 알아? 다른 리스크도 많아.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번에는 후자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인재 불황이 시작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려운 점인데 네. 인플레가 약간 잡힌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 빠진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집값이 빠진다라는 게 이제 집세를 잡겠지만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부터 시작해서 건자재 뭐 각종 연관돼 있는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산업들이 죄다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고, 지금이야 인플레 때문에 사실 이게 왜곡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화폐 환상이라는 게 좀 있어서 지금 미국 인플레를 보면 한 8% 정도 인플레가 나는데 근로자들 임금은 5%예요. 자,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3%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일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나 안 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고용이 엄청 잘 돼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일자리 수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일자리 수만 하면 뭐예요? 물가보다 임금을 다 안 올려주는데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도 고용이 는다. 결국 사람들이 좀 착시에 빠져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인플레가 축소되거나 또는 둔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환상도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 계속 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은 마이너스는 거의 확실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마이너스 나오면 그로부터 한 6개월 있다가 내수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니까 올해 추석이 정말 좋았잖아요. 네. 저 이렇게 막히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한번 차 몰고 잠깐 나갔다가 네. 야, 이 좁은 국토에 차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내년 설 경기는 이번 추석만 못할 거고 내년 추석 경기는 지금보다 못하면 결국 기업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겠냐. 그러니 주가의 바닥을 쳤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인플레는 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저도 이 해외 헤지 펀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 실적이 이제 나쁘게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신 분이 계셔서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 반론이 하나 떠오른 건 뭐냐면 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지 않나. 경기 침체는 이미 다 반영돼 있다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도 동의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번 기록했었던 2200포인트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싸다. 싸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10,000원이다 주가가. 그러면 지금 바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면 주주들한테 한 10,000원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에 거래되냐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지금 8,5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보통 이 10,000원짜리 기업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벌어주냐면 900원 정도 벌거든요. 네. 순자산이 쌓이는 게 900원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1,900원 되는데 주가가 그냥 8,500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싸고 2,200도 가면 이건 찬스다. 근데 왜 자꾸 걱정을 하냐 하면 쭉쭉 오를 거냐. 그러니까 지금 사면 한 1년 있다간 플러스 날 것 같은데 그 1년 사이의 과정이 출렁출렁할 수 있다. 그 출렁출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좀 진정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일단 되게 나빠지면서 기업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걱정 있는 게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안정 안 될 때 수급이 별로 안 좋더라. 네. 즉 외국인이 좀 반등하면 또 팔 수도 있다. 네. 지난달은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수급도 지금 별로 안 좋고 기업 실적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싼 건 맞는데 오를 뭔가의 모멘텀, 오를 만한 어떤 촉매 이런 게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네. 가장 큰 걱정거리가 결국은 환율인 것 같은데 그러면 환율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시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내년 이맘때 환율은 지금보다 낮을 거다. 내년 이맘때. 네. 그래서 폴 볼커가 썼던 자서전에 이런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가격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든가 아니면 타이밍 둘 중에 하나만 예측해라. 둘 다 맞추려고 하면 당신은 실패한다. 오. 네, 그 아주 유명한 격언이라면서 책의 자서전에서 소개하는데요. 달러의 부활이라는 좋은 책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볼커의 말대로라면 언제 고점을 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밍은 모르겠다. 근데 한 1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저는 달러는 지금보다는 좀 약세다. 즉 환율은 지금 환율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이유는 미국 연준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가 피크 쳤다면 금리 인상해봐야 이제 뭐 한 100bp 많이 하면 150bp 정도 1.5% 정도 인상하면 피크 친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사겠다고 덤벼들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1년 지나는 사이에 중국이든 유럽이든 둘 중에 하나는 몸을 추스리지 않겠느냐. 네. 둘 다 추스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중국이 먼저 추스리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금리 인하라는 좀 극약 처방까지 아니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지금 혼자 금리 인하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은 일시적일 거고 전인대 지나고 또 10월 당대회 지나고 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써서 한번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면 위엔화의 끝없는 약세가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한 4개 정도 통화가 어떻게 보면 기준 통화의 자리에 근처에 있거나 외환보유고 통화인데 그 4개 중에서 유로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엔이나 위안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저 정도 약세면 좀 사볼 만한 레벨이다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좀 반등의 신호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달러는 이 시소 게임이니까 네. 한쪽이 좀 올라가면 반대편이 내려가는 게 환율이라 네. 달러는 1년 정도를 보면 지금보다는 좀 약세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어떤 식으로 좀 보시나요? 예전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예, 한 방에 털어놓기는 좀 저도 자신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돈 있으면 생기면 한 3달 걸쳐서 그냥 너무 가격 보지 말고 살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코노미스트 타이밍 못 잡는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가격의 고점을 예측한다 이건 너무 어렵다. 방향을 그냥 보면 지금 사두면 좀 싸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조금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게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테마들은 조심하자. 이게 강세장에는 확실히 통해요. BBIG. 네, 맞아요. 잘 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작년부터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근데 이 약세장일 때 장이 힘들 때 테마주는 이게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고갈된 상태에서 테마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가지 않더라. 대표적인 게 2018년 북한 테마.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아 그때도 정말 굉장히 있었었죠 북한 테마. 네. 예, 뭐 시멘트부터 네. 시작해서 농약까지 네. 한바탕 했는데 결국 2018년이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테마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시장의 테마에 대해서 연연하진 좀 마시고 좀 저평가됐다 생각되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재가 빠지고 있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니까 네. 신료품 쪽도 괜찮아 보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 가격들이 좀 둔화되면 돈 많이 버는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수출주 중에서도 또 일부 업종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분산해서 분할 매수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건요. 혹시 이제 내년에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기가 안 좋네. 돈 다시 풀까?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인플레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안 풀 것 같습니까? 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일단 저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중단되지 인하는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2020년 8월에 이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희대의 정책을 도입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지난 한 3, 4년의 물가를 평균한 걸 판단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2020년이 마이너스 물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물가인데 다음 해가 한 4% 나더라도 지난 2년간의 평균 물가는 2%다. 계산이 그런 거죠. 제로 4의 평균은 2다. 따라서 2021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 정책이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정책에 했던 이야기대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인플레가 났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냥 사람들의 기대대로 한 5% 났다. 그럼 작년에 4%, 3%, 올해 5%다 그러면 내년에 제로가 나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3년 평균 물가가 한 3% 나올 테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연준이라는 또 결국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특성은 자신들이 과거에 근거를 남겼던 이야기들을 완전히 하려면 뭔가 큰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는 대부분 금융위기 때 계기를 만들었지 평상시에는 그걸 잘 어기질 못한다라면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 건 야 우리 평균 물가대로 계속 보면 내년 제로 물가 나도 야 금리 인하는 힘들어 이 말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따라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계속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전히 죽고 인플레이션이 물러갔다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자기들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2년 전 반성문 쓰고 있는 거죠. 평균 물가 목표제 한 거에 반성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거꾸로 반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유, 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금리를 다시 인하하거나 다시 이제 돈을 푸는 게 굉장히 뒤로 밀렸다면 거꾸로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마다 돈을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돈을 안 푼다. 그러면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불황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3분기는 다시 플러스가 나는데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는 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불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최근 들어서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바로 돈 풀었으니까 그 문제가 다 극복이 됐단 말이죠. 이게 약간 장기적으로 유지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보통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시나리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더블딥 많습니다. 더블 D. 예, 이중 침체. 네. 예, 가장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2000년이었잖아요. 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불황이 중간에 마이너스 성장은 잘 없었는데 계속 경기는 안 좋았던 게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안 해줬거든요. 야. 9.11 테러 온 다음에 해줬잖아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인하까지 타이밍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기들 때 보면 경기가 성장률은 마이너스 레벨에 잘 안 가면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3년에 걸친 약세장을 경험을 했었어요. 3년이요? 예. 그래서 2000년 4월에 붕괴돼서 2003년 3월에 랠리를 시작했으니까 네. 거의 만 2년 11개월 정도를 바닥을 기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89% 폭락하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 줄 거야 이런 게 나오려면 9.11 테러급 어떤 그런 외부 충격이 오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꿉니다만 그런 게 없다면 연준은 이번에는 인내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박사님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그 사이 정도. 그 사이 정도. 예, 그래서 그때처럼 3년 동안 내내 빠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작년 6월 그리고 미국은 작년 11월이 고점이라고 보면 한 1년 반 정도 고생은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제 올해 연말 정도면 끝나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고생할 수 있는 아마 바닥은 그 전에 오겠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홍축 박사님하고 이제 모셨을 때 그 얘기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때 한참 오를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조정이 한참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계시나요? 저는 한국 주식이죠. 네.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은 아직 버블이
덜 꺼졌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단호하게 버블이라고 네. 하냐면 일단 그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 1870년부터 PER이 미국은 존재하는데 그 PER 레벨,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주가가 뭐 10,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 1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한 18배, 17배인데 지금도 20배가 넘으니까 일단 굉장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도 20배가 넘으니까 일단 이쪽이 좀 많이 비싸고요. 두 번째가 이런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높을 때는 PER이 내려가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미국 모기지 금리는 한 6%,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3% 중반 정도까지 가 있는 상당히 고금리인데 이런 정도 금리 레벨이었을 때 과거 역사적으로 PER 보면 18배 밑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아까 제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잘 쉽게 안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요 금리 상승까지를 감안해 보면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시장 쪽은 상당히 지금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와, 지금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엄청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많을 텐데 조정이 더 남았다. 근데 반등이 너무 강했어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애플 같은 주도주들은 정고점이 다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자신 없다. 일단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바닥을 치면 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처럼 이렇게 쭉쭉 10년 대세 상승장이 바로 시작됐다라고 말하려니 연준이 아직도 자산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금리도 인하도 안 해줄 것 같은 고금리 여건에서 주식 가격이 그렇게 빡빡 올라가기는 어려운 면이 많고 특히 최근에 뭐 여러 몇몇 회사들의 증자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이 주주들한테서 돈을 조달하려고 들고 그게 수급을 악화시키잖아요. 네. 미국의 그 모 자동차 회사가 이번에 증자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전 그 회사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렇죠. 그래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증자를 많이 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우리 우유 타면 쫙 번져 나가는 것처럼 아니 다른 회사는 증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반드시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하락했는데 그 회사만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반응 안 내러티브 보이더라고요. 스탁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네. 스토리가 있는 주식들, 밈 주식, 스토리 주식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누가 이 회사 투자했다가 큰 돈을 벌었다더라. 그럼 지금의 세계 시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좋은 내러티브가 뭐냐면 내가 테슬라 그때 투자했으면 100배 났는데거든요. 그 스토리가 아직 유지되니까 네. 그러니까 힘들 때 테슬라도 증자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자할 때마다 주가 빠질 때마다 사야 돼. 이런 내러티브한 이야기들, 이런 매혹적인 이야기들, 남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들, 입소문이 나기 좋은 이야기들이 아직은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게 지난 강세장 이후에 약세장이 종결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이런 스토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들 아직도 그 이야기 해? 라는 반론이 나올 때 장이 바닥이지 그런 내러티브들이 그러니까 내러티브 경제학이라고 저희 부르는 건데 그런 식의 그 구전이 아직도 유지되는 사이에는 시장이 그렇게 바닥을 치는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면 싸니까 사는 거지 지금 사면 이제 몇 배 이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침체는 길어질 수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그냥 우량주 싸게 거래될 때 사는 정도로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약간 하나만 걱정되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무역 수지 적자인 경우에는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 저평가를 설명할 만큼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수출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자칫하면 더 둔화될까 봐 연말에 방향성 측면에서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랬으니까 좀 더 시장의 바닥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싸니까 산다. 2,300, 2,200 나오면 아우 너무 고맙지 하고 사는 정도이지 추격 매수하고 뭐 3,000이다, 연내 3,000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연말로 가면 지표가 더 안 좋아지고 연말에 좀 저는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되게 실적이 좋았던 과정에서 거품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재고도 쌓였거든요. 특히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또 약간의 어떤 그 연말에 시즌에 맞아서 실적 조정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없었던 적이 없어서 사실 대호황 아니고는 없거든. 그런 게 다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빅베스라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연말 연시 시장이 마냥 낙관적이냐? 이건 이제 전쟁이 뭐 종결된다든가 중국이 대규모 부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아주 호재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정보로 보면
저는 시장은 그냥 좀 재미없는 싸니까 바닥은 단단하게 다지지만 뻗어나가려니 이게 연료가 희박한 좀 그런 상황 아니냐 네. 봅니다. 앞으로 이제 큰 이벤트들이 좀 있다 그러면 뭐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뭐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라든가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최근에 출간하신 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이 책을 보면 정치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렇게 챕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쪽도 좀 만만치 않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인 게 올해 시장이 우리가 왜 이렇게 틀렸을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저도 뭐 시장이 올해는 재미없어요 하고 다녔지만 1000포인트 빠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면 푸틴이 전쟁 안 하겠지 하다가 했고요. 코로나 지금 이렇게 유행한 지 만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로 코로나 할 줄은 걸릴 사람 다 걸렸는데 무슨 제로 코로나의 방역을 그렇게 하는지 이게 우리가 예상 못한 거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작년에 그렇게 버블이 심하게 밈 주식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탁 매혹시켜서 지금 사면 이거는 뭐 최고고 앞으로 돈 복사 될 거야라는 말들이 너무 설득력을 가지는 바람에 버블이 또 주식 부동산 다 생긴 거 이러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의 전망은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여당이 중간선거 이기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화당으로 다수 의석이 넘어갈 거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3년이 하고 나면 이제 공동부유 좀 완화하고 그러지 않겠냐. 금리 인하 이런 건 이제 안 하고 재정적으로 이제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면 그 기대가 오히려 반영돼서 이렇게 가끔씩 반등이 일어나는 지금은 사실 반영돼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좀 반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요. 예, 역대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정당이 지면 주가 반등했어요. 그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힘든데 중간선거 이후에 특히 집권정당 치고 나면 반등했다니까요. 웃겨요. 이상하네요. 예, 이상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가격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더 이겨버렸다. 완전히 했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공화당을 좋아하니까 이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기긴 이겼는데 희생을 되게 크게 보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는 거뒀지만 우리도 너무 많이 죽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집권 연장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더십의 훼손이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그러면 이거 과연 이게 정말 정치 일정 그 다 아는데 10월로 땡겨진 거 다 아는데 그게 정말 호재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게 정치적인 일정을 가지고서 시장을 설명하려고 들면 그걸 백전백패고 우리가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틀렸을 때 대비가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이럴 거야 라고 예상해서 베팅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2022년 연말과 23년 초반까지 좀 이제 투자의 자세 뭐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본다면 어떻게 투자를 임하는 게 좋을까요? 채권이 제일 매력적이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지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일 때 채권 시장이 되게 오락가락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막 채권 금리가 다시 고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참가자들이 채권 살려니 금리 인상이 아직 되는데 또 그리고 채권을 안 살려니 인플레는 꺾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지나고 보면 한 1년 정도를 볼 때 향후 가장 매력적인 성과는 채권에서 나지 않겠는가. 이건 내린다고 이제 가정한 거죠. 금리 1%가 내리면 대략 채권 가격이 한 6, 7% 오릅니다. 외워두시면 좋고요. 10년짜리 장기 채권 기준인데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까지는 안 돼도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 인하되기 전에 먼저 내리거든요. 그 과정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한 6, 7% 그리고 지금 채권 사면 1년에 주는 이자 배당이 3, 4% 이상의 이자를 주니까 요 둘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한 10% 내외의 채권 투자의 어떤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고 이게 1년 안에 안 되더라도 상관없는 게 2년에 그러더라면 또 한 14% 정도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한 2년에 걸쳐서 보면 금리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면 2년간 8% 내외의 이자도 받은 데다가 채권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제 저희들은 캐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도의 전략들을 펼쳐 나간다면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수익도 좋고 괜찮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추천하고 싶다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즉 금융위기가 벌어지면 하이힐드 채권, 즉 더블 B 이하의 채권들,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인데 그 채권들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2000년 정도의 불황, 그러니까 정보통신 거품 붕괴 정도의 불황에서는 그때 빠질 때 사면 그 뒤에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리스크, 은행이 망하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근데 은행이 안 망할 정도의 불황은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높은 금리를 주거든요. 이런 채권들은 한번 또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투자하고 싶은 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리츠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 말고 미국 리츠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금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쫙 오르면 리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금리 인상기엔 리츠가 대안이다 안 그렇거든요. 미국 리츠 보시면 다 빠졌어요. 거기 20%씩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거기 많이 빠졌는데다가 지금 미국에 공실이 거의 없어요. 한국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요새 거래 절벽인데 그렇죠. 미국은 거의 공실이 없어요. 주택 재고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집이 너무너무 안 지은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거긴 더군다나 아파트도 별로 없어서 급매로 팔기도 힘들어. 우리는 4천 단지, 5천 세대짜리 단지에서 급매 내면 바로 팔리잖아요. 암만 불황이라도.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실이 없는 여건인데도 집을 안 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금리만 급등세만 좀 꺾이고 집값만 좀 조정받으면 이 저가 매수세들이 상당히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또 미국 리츠도 상당히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한국 채권 그리고 리츠 그리고 정크본드 회사채 그리고 주식으로 가는 이런 투자에도 순서가 있는 거죠. 투자의 순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은 무조건 뭐 집부터 사라 이런 말들이 통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런 순서가 맞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집이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은 좀 버블이 빠졌지만 집은 아직도 버블이 적어도 한국은 안 빠졌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집부터 사라는 식의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은 가장 저평가된 자산 앞으로 1년 동안 했을 때 저 종잣돈 얼마나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기분 좋은 기대 수익을 갖고 있다가 올해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공격적 투자를 하라 그런들 안 먹힌다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도 사 모아야 되지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되 그러니까 싸니까 담는 정도지 네. 추격 매수는 못 하겠다 저는. 지금은 추격 매수하고 싶은 건 채권이다. 채권. 네. 자, 이렇게 지금 홍충욱 박사님하고 같이 현재 세계 금융시장 진단도 해보고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봤고요. 금융시장과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1, fight.